어머님 발소리가 마이크에 다 들어가서 72세 할머니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소음이 되는 순간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40년간 모은 전 재산의 담보를 철회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할머니의 조용한 반란, 그 끝에서 발견한 진짜 가족의 의미. 지금 시작합니다.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나는 평생을 불판 앞에서 살았다. 중앙시장 골목 끝 단칸 분식집에서 40년을 버텼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떡볶이 고추장을 휘젓고 김밥을 말고 우동을 끓였다. 손님들은 내 비법을 외웠다. 떡볶이에는 고추장 2스푼과 참기름 1방울, 김밥 단무지는 조금 짜게.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손가락 마디가 굽기 시작했다. 찬물에 닿으면 뼈가 시렸고 무거운 냄비가 자꾸 손에서 미끄러졌다. 어느 날 아침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라면을 끓이려다 젓가락을 놓쳤다. 그때 알았다.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왔구나.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아들 도윤이 대전 외곽 신축 아파트로 모셔갔다. 33평, 깔끔한 구조, 햇볕 잘 드는 거실. 그런데 그 집은 집이라기보다 무언가의 무대 같았다. 벽은 모두 하얗고 가구들은 모서리가 둥글었으며 컵들은 모두 같은 높이로 정렬되어 있었다. 며느리 소라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물건은 베란다 수납칸에 정리해 드릴게요. 촬영 동선 때문에 거실은 좀 비워둬야 해서요. 소라는 생활정리 인플루언서였다. 매일 오전 10시 삼각대를 세우고 휴대폰을 고정했다. 안녕하세요. 소라의 집이에요. 그 인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다. 주방에서는 파스텔톤 그릇들만 등장했다. 내가 가져온 반찬통들은 언제나 프레임 밖으로 밀려났다. 저녁 식탁도 마찬가지였다. 샐러드와 수제빵 예쁘게 담긴 과일들이 화면 중앙을 차지했다. 내 자리는 식탁 모서리, 카메라가 닿지 않는 구석이었다. 그곳에 앉으면 마치 내가 임시 방문객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있어야 하는 존재 같았다.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소라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줄 때마다 도윤은 기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그 10만 명은 내가 없는 집을 보고 있구나. 베란다 수납칸에서 내 짐을 정리하면서 나는 오래된 무쇠펜을 만졌다. 이 펜으로 얼마나 많은 계란 후라이를 붙였을까. 도윤이 중학생이던 시절 밤늦게 배고프다며 부엌을 기웃거리면 이 펜에 스팸과 계란을 올려줬다. 그때는 내 요리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질서정연했다. 같은 높이의 창문들, 같은 색깔의 벽들. 모든 것이 균일하고 깔끔했다. 하지만 왜인지 숨이 막혔다. 내 평생이 이렇게 정돈된 공간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손녀 윤채가 조용히 다가와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할머니, 내일 도시락 같이 싸요. 학교 급식 김치 너무 짜요. 그 메모 한 장이 이 집에서 나를 사람으로 불러주는 유일한 목소리였다. 도윤의 표정이 어둠을 머금기 시작한 건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나서였다. 아침마다 노트북을 열고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끝날 때마다 그의 어깨는 더 움츠러들었다.
하드웨어 스타트업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들의 눈 밑 그늘은 점점 짙어졌다. 어느 저녁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내 전세 보증금과 분식집 정상금 이야기를 꺼냈다. 투자 유치가 계속 미뤄지고 다음 달 전시회까지는 버텨야 한다고. 계약 만료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이번만 도와달라고. 나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자식이 급하다는데 어미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다음 날부터 집 안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소라가 부엌을 둘러보며 고개를 젓었다. 협찬사분들이 오시는데 주방 톤이 좀 안 맞아요. 그 말과 함께 내 오래된 냄비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검은 무쇠팬, 알루미늄 국솥, 스테인리스 찜통, 모두 베란다 구석으로 밀려갔다. 대신 파스텔 핑크와 민트색 조리기구들이 주방을 점령했다. 예쁘긴 했지만 그 냄비들로 된장찌개를 끓여본 적은 없었다. 어머님, 이해해 주시죠?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있어서. 소라의 웃음 뒤에 숨은 간절함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이 집도 이 가족도 모두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손목 관절이 퉁퉁 부었다. 어젯밤 윤채 도시락을 싸다가 무거운 반찬통을 들다 삐끗했나 보다. 통증이 심해져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갔다. 주사를 맞고 파스를 받아 돌아오는 길 가슴 한편이 서늘했다. 혼자 아픈 것도 혼자 치료받는 것도 낯설지 않았지만 가족과 사는 집에서 이렇게 혼자인 게 이상했다. 현관문을 열자 신발장에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촬영 중 마이너스 조용히. 거실에서는 소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협찬 제품을 소개하는 중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슬리퍼를 신고 발끝으로 걸었다. 그때였다. 소라가 촬영을 멈추고 내 쪽을 돌아봤다. 어머님, 죄송한데 발소리가 마이크에 다 들어가서.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내가 이 집에서 소음이구나. 존재 자체가 방해가 되는 사람이구나.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부은 손목을 매만지며 생각했다. 내 돈으로 아들을 도와주고 내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내 존재는 소음이 되고 이게 가족인가 손님인가. 그날 밤 윤채가 또 메모를 가져왔다. 이번엔 접힌 종이가 2장이었다. 하나에는 할머니 아픈 거 괜찮아요? 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엄마가 할머니 무쇠팬 치워도 되냐고 물어볼 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라고 써 있었다. 11살 아이가 어른들 눈치를 보며 할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집에서 나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는 건 윤채뿐인가 보다. 창밖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나가면 안 될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투명인간으로 살아야 할까? 전화벨이 울린 건 그 다음 주 수요일 아침이었다. 소라가 아침 촬영을 하는 시간이라 소리를 줄이고 받았다. 혜림아, 나야. 희자. 고등학교 동창 이희자였다. 졸업 후 군산으로 시집가서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였다. 그런데 그날 희자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다. 요즘 어때? 소식 들었는데 아들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며? 나는 괜찮다고 손목만 좀 아프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희자가 웃었다.
그럼 군산으로 와. 바느질 천천히 배우면 손도 풀리고 여기 빈 방도 하나 있어. 한옥 고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 겸 바느질 공방하고 있거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희자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군산, 바느질, 빈방. 그 단어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간지렸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베란다로 나갔다. 수납칸에 쌓인 내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봤다. 분식집에서 쓰던 레시피 공책, 까맣게 그을린 무쇠펜, 반쯤 풀린 털실 뭉치들. 이게 내 70년 인생의 전부였다. 레시피 공책을 넘기다 보니 도윤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메뉴들이 적혀 있었다. 참치김밥, 계란말이, 떡국. 그때는 이 음식들이 누군가를 기쁘게 해줬는데 지금은 촬영에 방해가 되는 투박한 것들이 되어버렸다. 그때 털실 뭉치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윤채가 며칠 전에 몰래 꽂아둔 편지였다. 연필로 또박또박 써진 글씨였다. 할머니, 도망가면 나도 몰래 기뻐할 거예요. 할머니가 웃는 걸 오래 못 봤어요. 가슴이 먹먹해졌다. 11살 아이가 어른들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회사에 가고 소라가 촬영 준비를 하는 틈에 나는 은행에 갔다. 전세 담보 연대보증 철회 서류를 처리했다. 직원이 확인을 여러 번 물어봤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돈은 내가 관리하겠다고, 내 결정이라고. 은행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니 바람이 달랐다. 어제까지의 답답함이 조금 풀린 기분이었다. 휴대폰으로 희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제 가면 될까? 답장은 금세 왔다. 언제든지. 기다릴게.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레시피 공책, 무쇠펜 하나, 그리고 윤채의 편지들.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다. 도윤에게는 간단한 메모만 남겼다. 잠시 친구 집에 다녀올게. 걱정 마. 그리고 덧붙였다. 엄마 돈은 엄마가 관리할게.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다. 하얀 벽, 정리된 가구들, 카메라가 담아낼 완벽한 공간. 그런데 그 안에 내 자리는 없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른다. KTX표를 끊고 군산행 열차에 몸을 맡겼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을 보며 생각했다. 70 넘어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적어도 소음 취급당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기차가 달리는 소리에 맞춰 가슴이 조금씩 가벼워졌다. 희자가 말한 바느질이 어떤 건지 궁금했다. 손목이 아픈 내가 바늘기에 실을 꿰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해보고 싶었다. 군산역에 도착하니 바다 냄새가 났다. 오래간만에 맡는 짠 바람의 냄새였다. 희자의 공방은 생각보다 따뜻한 곳이었다. 기역자로 꺾인 한옥을 손봐서 한쪽은 바느질 공방으로 다른 한쪽은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꾸며놓았다. 마당 한가운데에 느티나무가 있었고 그 아래 평상에서는 여행객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첫 주는 손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었다. 바늘기에 실을 꿰는 것부터 다시 배웠다. 관절염으로 굳은 손가락이 처음엔 말을 듣지 않았지만 희자가 조급해하지 말라며 따뜻한 수건을 손에 감싸주곤 했다. 바느질은 마음 다스리기야. 천천히 해. 희자의 말대로였다. 바늘 끝에 집중하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됐다. 첫 작품은 앞치마였다. 투박하고 바느질 땀이 고르지 못했지만 내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완성했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채웠다. 두 번째 주부터는 게스트하우스 저녁 프로그램을 맡았다. 시장식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평생 해온 음식들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시간이었다. 강된장과 우엉조림, 채썬 달걀지단, 콩나물 무침. 분식집에서 반찬으로 내던 것들이 여기서는 특별한 한 끼가 되었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다. 사진발보다 맛이 훨씬 좋네요. 어머니 손맛이 정말 깊어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내 음식이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몰랐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윤이 찾아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어색하게 둘러봤다. 한옥의 낮은 천장과 삐걱이는 마룻바닥이 그에겐 낯설어 보였다. 엄마, 좀 이야기해요. 마당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보증이 풀린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왜 떠났는지도 대충 짐작한다고. 그런데 소라가 많이 속상해한다고. 집이 너무 횡하다고. 촬영도 잘 안 된다고. 엄마, 다시 같이 살아요. 이번엔 달라질게요. 콘텐츠로 엄마 레시피도 찍고. 그때 희자가 툭 끼어들었다. 젊은 양반, 같이 살자가 같이 찍자로 들리네. 침묵이 흘렀다. 바람에 느티나무 잎사귀가 바스락거렸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골랐다. 도윤아, 내가 그릇을 세트로 맞출 때 나는 사람 마음은 세트가 아니란 걸 배웠다. 화면이 예쁘면 뭐하니? 그 안에서 나는 늘 잘려나갔어.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내가 내 돈이 필요할 때만 엄마였고 촬영할 때는 소음이었어. 그게 가족이냐? 그때 마당 입구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윤채가 배낭을 메고 서 있었다. 혼자서 KTX를 타고 따라온 것이었다. 할머니. 윤채가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그 작은 몸에서 그리웠던 온기가 전해졌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건넸다. 거기에는 새로운 식탁이 그려져 있었다. 4개의 의자, 모두 같은 크기로. 할머니 집은 냄새가 좋아요. 엄마 집은 냄새가 없어요. 그 말에 도윤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는 윤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제 내 대답을 정해야 할 때가 왔구나. 그날 저녁 3사람이 마당 평상에 둘러앉았다. 윤채는 내 무릎에 기대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고 도윤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으로 차를 홀짝였다. 나는 준비해둔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도윤아, 내가 같이 살자고 했으니 내 조건을 들어봐. 도윤의 눈이 조심스럽게 빛났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여긴 내 삶의 작업실이야. 함께 살 순 없어. 하지만 함께 먹는 시간은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적어온 규칙들을 하나씩 읽어줬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 군산에서의 가족 식사, 돈을 빌릴 때는 서류와 기한을 명확히 할 것, 촬영은 밥상 뒤에 하되 사람이 먼저일 것, 윤채의 방학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누군가 아플 때는 소리를 먼저 듣고 움직일 것.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려 할 때 나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도윤아, 엄마가 먼저 사과할 게 있어.
도윤의 표정이 의아해졌다. 윤채도 색연필을 멈추고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사실 나도 너희에게 솔직하지 못했어. 분식집 그만둘 때 손이 아파서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 반은 맞지만 반은 거짓말이었어. 바람이 느티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계속했다. 정말은 더 이상 혼자 하기 싫었어. 40년을 그 좁은 가게에서 혼자 버텼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외로웠거든. 내가 가끔 얼굴 보러 와도 바쁘시죠? 하며 금세 가버리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늙어서 안 오고 도윤의 얼굴이 굳어갔다. 그래서 내가 모시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너희 집에서도 나는 또 혼자더라. 카메라 밖에서, 프레임 밖에서 혼자.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참아왔던 것들이 터져나왔다. 내가 내 돈이 필요해서 보증 서서 달라고 할 때도 알았어. 이 사업 안 된다는 걸. 투자자들이 왜 안 하는지도 대충 짐작했고. 그런데도 도와준 건 혹시 그러면 내가 나를 좀 더 봐줄까 싶어서였어. 도윤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엄마,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솔직하지 못했던 게 문제야. 나도 가족이고 싶다고, 외롭다고,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윤채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전해져 왔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하고 싶어. 서로 솔직하게. 내가 사업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고, 내가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고, 소라도 촬영이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정말 몰랐어요. 편하게 해드리려고 한 건데, 편하게 해주려고 투명인간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때 희자가 부엌에서 나와 우리 곁에 앉았다. 혜림아, 용기 냈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드러낸 기분이었다. 무서웠지만 후련했다. 도윤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저희도 바꿀게요. 진짜로. 윤채가 새로 그린 그림을 우리 사이에 펼쳤다. 이번엔 식탁이 아니라 마당이었다.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은 네 사람. 모두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마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내가 끓인 된장찌개와 희자가 담근 김치, 윤채가 깐 땅콩. 접시들이 색깔도 크기도 제각각이었지만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완전해 보였다. 소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말했다. 오늘은 올리지 않을래요. 그냥 먹고 싶어요. 바람이 멈춘 골목에 조용한 포만감이 번졌다. 화면 밖에서도 삶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네 사람의 그릇에 따뜻하게 남았다.